바다 어딘가에 선원 없이 표류하는 배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 배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50여 년 전이에요. 이 배의 이야기는 전설에 따르면 영원히 항해하며 바다에서 보는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플라잉 더치맨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해요. 플라잉 더치맨과 달리 SS 베이치모는 함부르크의 한 독일 회사를 위해 건조된 실제 선박으로 평범한 화물선으로 출발했습니다. 1914년부터 발트해의 함부르크와 스웨덴 사이를 오가며 물자를 운송했어요. 강력한 증기기관과 스틸로 만든 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이 배는 영국 국유가 됐어요. 그러다가 19세기에 캐나다의 한 회사가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약 18,000달러에 이 배를 매입했습니다. 새로운 소유주인 허드슨 베이 컴퍼니는 몇 년 동안 이 배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어요. 스코틀랜드의 모항에서 시베리아, 알래스카, 유콘, 노스웨스트, 준주까지 항해를 자주 보냈습니다. 또한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도 했으며 선상에서 모피 가죽을 판매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승객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이 행운의 항해가 끝나기 전까지 9번의 성공적인 항해를 마쳤어요. 1930년대부터 SS 베이치모는 얼음과 폭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31년 10월 처음 얼음에 갇혔을 때 일부 선원들은 알래스카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어요. 22명의 선원 중 15명은 배에 남아 배를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에는 약 58,000달러 상당의 모피와 기타 귀중한 화물이 실려 있었어요. 회사는 그들에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물품을 보냈어요. 그들은 해치, 방수포 및 기타 재료로 배 근처에 캠프를 차리고 화물을 하역했습니다. 11월 말 눈보라가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배도 함께 휩쓸려 간 것 같았습니다. 얼음 플랫폼은 살아남았지만 배는 부서졌어요. 일부 승무원들은 배가 침몰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캠프에서 약 72km 떨어진 곳에서 배를 발견한 현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원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고 배는 도망자 배로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1969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 SS 베이치모를 발견하곤 했어요. 주로 알래스카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갯썰매를 끌고 노매로 가던 사람, 광부, 탐험가, 보물사냥꾼 모두 SS 베이치모를 봤다고 주장했죠. 누군가는 배에 탑승해 항구로 가려고 했지만 악천후로 인해 며칠 동안 발이 묶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게도 웨일보트와 가구, 기타 귀중품을 배에서 가져갈 수 있었어요. 배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은 선박이 손상되어 프로펠러가 없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 배는 최소 38년 동안 승무원 없이 떠돌아다니며 역사상 가장 오래 항해한 유령선으로 기록됐어요. 2006년 알래스카 당국은 이 북극의 유령선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마침내 물 위 또는 아래에 있는 SS 베이치모호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SS 베이치모는 알래스카 해안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4,000척의 선박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7세기의 전설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 유령선은 플라잉 더치맨호를 따라 어딘가를 항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배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소유였어요. 이 배의 선장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는데 네덜란드에서 인도네시아까지 단 3개월 만에 항해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바다 위를 날아다녔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를 위해 악의 세력과 거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가 고향으로 항해하던 중 선장과 선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희망봉에 입항하려다 끔찍한 폭풍을 만나 배를 구해줄 선장이 없어 침몰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선장이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배를 가라앉히기 위해 하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무서운 빛의 형체가 배와 선원들을 덮쳤고 배는 영원히 쉬지 못하고 떠돌아야 하는 저주를 받았죠. 많은 선원들이 방황하는 더치맨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왕이 될 요크 공작도 호주의 역에서 이 배를 봤다고 언급했어요. 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돛대 꼭대기에서 떨어졌지만 살아남지 못했다고 해요. 20세기 중반까지 이 전설적인 배와 마주친 사례는 더 많았어요. 플라잉 더치맨이 갑자기 튀어나와 배들이 충돌할 뻔한 적도 있었죠.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에 대해 파타 모르가나라는 보다 논리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쿠나 마타타랑 혼동하지 마세요. 더운 날 바다에 나가서 공기가 물결치면 마치 무더운 여름날 도로를 바라볼 때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는 대기 굴절이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빛이 온도와 밀도가 다른 여러 공기층을 통과할 때 구부러지고 뒤틀리게 돼요.
때로는 특정 조건에서 빛의 굴절이 플라잉 더치맨을 목격하는 것처럼 바다 위에 기괴한 착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파타 모르나가 현상은 멀리 있는 물체가 일그러지거나 늘어나거나 심지어 수평선 위로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멀리 있는 배를 볼 수 있지만 빛의 굴절로 인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파타 모르가나는 극지방, 특히 온도가 균일한 큰 얼음판 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에는 사막이나 호수 위 등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유령선에 대한 최초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유령선 중 하나는 메리 셀레스토어예요. 이 브리건티는 뉴욕에서 제노아로 향하던 중 식량을 가득 싣고 있었지만 1872년 대서양에서 발견되었을 때 선원 한 명이 실종되었어요. 승무원들의 개인 소지품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항해 일지의 마지막 기록은 열흘 전에 작성됐습니다. 승무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배는 많은 으스스한 이야기와 전설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레이디 러비본드호는 18세기 중반 켄트 해안에서 난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전설적인 스쿠너였어요. 이 배의 선장 사이먼 리드가 막 결혼한 신부를 데리고 불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미신에도 불구하고 축하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포르투갈로 향하던 중 선장의 새 아내와 사랑에 빠진 1등 항해사가 질투심에 미쳐 다른 선원을 공격한 후 조타수를 맡아 배를 무서운 굳은 샌드 속으로 직진시켰습니다. 탑승객 중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고 이 스쿠너는 50년마다 유령선으로 다시 나타난다고 하네요. 오늘날에는 많은 선박이 버려져 고의로 유령선으로 변해요. 미국의 강, 호수, 수로, 연안 해역에는 수천 척의 유령선이 떠다니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폭풍우와 기타 극한의 날씨로 인해 보트를 잃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보트를 유지하는데 보트 가격의 10%가 늘기 때문에 버려야 하기도 하고요. 또한 배를 정박하는데 매년 수천 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많은 보트가 유리섬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유주가 고철로 재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유령선을 없애고 싶으면 부두에 묶어두고 몰래 떠나거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떠있게 하거나 침몰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령선이 얕은 바다에 가라앉으면 산호초, 맹그로브, 습지, 굴서식지 등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일반 선박과 충돌해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답이 되셨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시간이 멈추어버린 배들을 봅시다. 첫 번째 건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여기 안티키테라 난파선이 있어요. 기원전 1세기의 그리스 무역선이죠. 에게해와 지중해의 합류 지점에 있는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의 동쪽에 있어요. 약 2000년 후인 1900년에 한 그리스 스펀지 잠수부들이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튀니지로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근처의 섬에서 폭풍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아야 했어요. 폭풍 때문에 아무데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날씨가 더 잠잠해질 때까지 그들은 해면을 찾기로 결정했어요. 잠수부 중 한 명이 약 40m 깊이의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해면 사냥을 하러 갔다가 고고학적 보물을 가지고 수면으로 나왔다고 상상해보세요. 스폰지보트의 선장은 그리스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이 발견한 것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관계자들은 두 척의 배를 난파선이 있는 곳으로 보냈어요. 인양 작업은 성공적이었고 발견물들은 현재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국립고고학 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발견에는 실물 크기의 대리석 말 3필, 보석, 동전, 그리고 2m 높이의 거대한 헤라클레스 조각상을 포함한 수백 점의 예술 작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보물들 중 젊은 남자의 청동상인 안티키테라의 청년이 더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우리에게 익숙한 어떠한 도상학적 모델도 따르지 않았고 이런 유형의 사본에 대해 알려진 것도 없었거든요. 그는 손에 구 모양의 물체를 들고 있었어요.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일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치된 의견은 없어요. 70년도 더 후에 자크 이브 쿠스토와 그의 팀은 그 지역으로 가서 수백 개의 더 많은 유물과 4명의 유해를 수습했어요. 흥미롭게도 그들은 태양, 달, 그리고 여러 행성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장치 세트를 발견했어요. 이 메커니즘은 또한 몇 년 후에 일식과 월식의 시간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이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을 초기 컴퓨터 달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활동, 종교의식, 올림픽 경기 같은 중요한 행사를 계획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안티키테라 잔해에서 발견된 이 아티팩트들은 현대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물들 중 일부예요. 안티키테라 메커니즘 자체만으로도 고대 기술의 한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놓았어요. 그 메커니즘은 정교한 디자인을 하고 있었고 10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어요. 이 놀라운 모든 발견들 후에 전문가들은 그 잔해 현장이 대부분 미개척 상태로 남아있다고 믿고 있어요. 대부분 그 위치와 배가 있는 해저의 풍경 때문이죠. 난파선은 스쿠버 다이버들에게는 너무 깊지만 잠수정 같은 걸 사용하기에는 너무 얕아요. 2012년 해저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남쪽으로 약 243m 떨어진 곳에 두 번째 난파선의 증거가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분명 이 지역이 인류에게 제공할 게 많네요. 만약 그 스폰지 사냥꾼들이 이 지역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은 남극 대륙 웨델해 바닥에서 침몰한 지 107년이 지난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그 배의 이름은 인듀어런스호예요.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쉐클턴 경에 실종된 배였죠. 수십 년 후에 그걸 처음 봤던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난파선 중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발견 과정을 촬영했던 거예요. 이 비디오는 인듀어런스의 잔해를 보여주며 여전히 놀라운 상태에 있다는 걸 증명해요. 1세기 이상 동안 3km 깊이의 물속에 앉아 있었지만 아주 최근에 가라앉은 것 같아 보여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배는 1915년에 얼음의 격파당해 침몰했어요. 쉐클턴과 그의 동료들은 작은 구명보트를 타고 스스로 탈출해야 했어요. 그때부터 생존이 전부였어요. 쉐클턴은 그의 선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가라앉았어요. 네, 꽤 인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 과학자들은 이 배를 소중히 여기는 걸까요? 우선 쉐클턴의 제국 남극 횡단 탐험대는 최초의 남극 대륙 육지 횡단을 하기 위해 항해했어요. 네, 승무원들은 얼음에 갇혔지만 그 의도가 중요했죠. 두 번째로 난파선을 찾는 도전 그 자체에 관한 거예요. 웨델해는 거의 늘 두꺼운 해빙으로 덮여 있어요. 그 외에 인듀어런스 호를 가라앉힌 바로 그 해빙 말이에요. 침몰 추정 지점 근처에 도달하는 건 연구를 수행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매우 어려워요. 현대 전시팀의 전문가들은 위성 사진을 이용해 남극 해빙의 가장 낮은 범위가 올 때를 예측했어요. 그들은 날씨가 탐험을 시작하기에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존 쉬어즈 박사는 말했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빙, 눈보라, 그리고 영하 17도로 내려가는 온도와 싸우면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난파선 탐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 정도 조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했던 거라면 남극의 최악의 상황은 어떤 걸지 상상도 안 가네요. 마지막으로 이것 좀 보세요. 목재예요. 아주 온전하네요. 게다가 배의 이름도 읽을 수 있어요. 아직도 뚜렷해요. 해양 고고학자 맨선 바운드는 이게 자신이 발견한 것 중 가장 훌륭한 목조 난파선이라고 해요. 50년 경력의 소유자니까 전 그 사람의 말을 믿어요. 그래서 나무는 어떻게 안 썩었을까요? 심해 극지 생물학자인 미셸 테일러 박사는 남극에 숲이 없는 이 지역에는 나무를 쪼아먹는 동물들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거의 썩지 않았던 거라고 설명해요. 동세르비아의 탄광 노동자들은 적어도 1300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3개의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가장 큰 난파선은 고대 로마 함대예요. 길이가 약 15m고 바닥이 평평해요. 이 배는 30에서 35명의 승무원을 태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요. 선체를 보면 수리 흔적이 보여요. 와, 이건 경력이 기네요.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1000년 이상 전이 어땠을지에 대한 통찰력을 주죠. 반면에 두 척의 작은 배는 로마 국경을 공격하기 위해 슬라브족들이 썼던 배의 묘사와 일치해요. 이 두 배는 고대 강바닥의 진흙과 점토 아래에서 발견되었어요. 분명 그 당시에는 비미나시움 시티라고 불리는 곳에 로마 기지가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비미나시움은 기원 후 4세기에 약 4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지방의 수도였어요. 비교하자면 폼페이보다 훨씬 더 컸어요. 코스토락 탄광은 숨은 보석의 중심지예요.
고고학자들은 전에 이곳에서 고대 인간과 동물의 활동 증거를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2012년에 전문가들은 약 10,000년 전에 멸종된 적어도 5마리의 털복숭이 매머드의 뼈를 발견했어요. 캐나다 고고학자들은 캐나다 북극해에서 실종된 지 150년 된 배를 발견했어요. 이 상선의 이름은 HMS 인베스티게이터고요. 북서항로 탐험에서 실종된 탐험가 존 프랭클린 경의 배를 찾기 위해 1848년에 구입됐죠. 그래서 HMS 인베스티게이터는 1850년에 이 구조 작업을 위해 영국을 떠났어요. 로버트 맥클루어 대위가 이끄는 탐험대원들은 인베스티게이터를 물속으로 항해시켰어요. 그는 자신이 북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백길인 북서항로의 마지막 최종 경로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보퍼트해로 항해하기 전에 이 122톤짜리 배는 두꺼운 얼음에 갇혔습니다. 승무원들은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해협에서 겨울을 보냈어요. 다음 여름 맥클루어는 다시 항로의 끝으로 항해하려고 했지만 얼음이 그의 길을 또 막았어요. 여기서도 선원들은 배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선원들을 머시만으로 이끌었어요. 그곳에서 HMS 레졸루트의 승무원들이 구조했을 때인 1853년까지 남아있어야 했죠. 60명의 승무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채 북극에서 3번의 겨울을 보내야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나중에 배는 약 11m 물속에서 똑바로 앉아있는 게 발견됐어요. 상태가 매우 좋았죠. 북극의 물이 선박의 외부 가판이 빠르게 악화되는 걸 막았어요. 배의 윤곽과 목재가 선명하게 보여요. 게다가 고고학자들은 땅에서 선원들이 남긴 유물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인베스티게이터를 버리기 전에 모든 짐을 내렸어요. 3개의 선원 무덤과 한 척의 영국 해군 난파선도 이 지역에서 발견되었어요. 여기서 또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숙련된 항해사이자 북미와 남미를 혼자서 논스톱으로 항해한 최초의 사람인 매트 러더퍼드는 항해하는 동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동료와 함께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그가 본 것이 단연 독보적입니다.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멀지 않은 버뮤다 해안에서 약 1300km 떨어진 곳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배를 발견했어요. 돛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모터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문의 배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배에 도착한 후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러더포드는 이 발견을 기록하기 위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배는 너무 끔찍하게 버려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꽤 무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러더퍼드가 배를 수색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울프하운드라는 이름이 붙은 이 선박은 수십만 달러를 호가하는 고급 보트처럼 보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혼자 떠있는 걸 발견한 것은 꽤 이상했습니다. 누가 버렸는지 몰라도 서둘러 떠난 것 같았어요. 선실 곳곳에 옷과 기타 개인 소지품이 있었습니다. 천장의 일부가 떨어지고 서랍이 튀어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용감한 선원들은 유령선을 버뮤다로 견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울프하운드는 그들의 배보다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며칠을 바다에서 보낸 선원들은 연료가 부족해지자 지나가는 화물선을 세우고 기름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견인줄이 방향타를 감쌀 때까지 계속 울프하운드를 당기다가 자신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 좌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버려야 했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울프하운드가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에 갇히게 되었는지는 아마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배는 로열 아이리쉬 요트클럽의 회원 소유였다고 합니다. 이 배는 코네티컷에서 버뮤다를 거쳐 앤티가까지 첫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델라웨어에서 약 650km 떨어진 곳에서 끔찍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요트가 2번이나 전복되었습니다. 그리스 화물선이 선원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들은 비상등을 켜두고 배를 떠났습니다. 구조된 승무원들은 배가 가라앉는 것을 봤다고 말했고 이는 이야기에 더 많은 의문을 더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까요? 버뮤다 삼각지대와 관련이 있을까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대륙으로 향하던 중 이 신비한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나침반 활동이 일어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50척 이상의 선박과 20대의 비행기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버뮤다 삼각지대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여행하는 항로 중 하나입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 사실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를 해결해준다고 믿습니다. 지역이 분주할수록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버뮤다 삼각지대를 미스테리하게 만드는 건 실종 건수가 아니라 설명이 부족하고 잔해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 최초의 선박은 USS 피커링호입니다. 1800년에 미국에서 출발해 서인도 제도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이 배는 90명의 승무원과 함께 버뮤다 삼각지대로 항해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누구도 이 배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폭풍에 의해 배가 침몰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신비로운 지역에서 사라진 가장 큰 배는 USS 사이클롭스호였습니다. 1918년 3월 306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바베이도스를 떠나 볼티모어로 향하던 USS 사이클롭스호가 사라졌습니다. 이 배는 여정 중에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하다가 허공, 아니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이클롭스호는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아무런 설명이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만이 전 세계에서 배가 실종되거나 신비롭게 다시 떠오르는 유일한 곳은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유령선 이야기 중 하나는 SS 베이치모호에 관한 거예요. 이 대형 화물 증기선은 스웨덴에서 건조되었습니다. 1931년 10월 1일 이 배는 얼음에 갇혔어요. 선원들은 기다리기로 결정하고 며칠 만에 겨우 빠져나왔지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갇히게 되었죠. 이번에는 탈출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대가 항공으로 출동해 22명의 승무원을 구했습니다. 나머지 15명은 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은 나무 대피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겨울을 기다렸다가 다시 배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11월 말 이 지역에 강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끝났을 때 베이치모는 폭풍과 함께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선장은 배가 부서져 침몰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현지 사냥꾼이 캠프에서 72km 떨어진 곳에서 배를 봤다고 알려왔어요. 선원들은 가까스로 배를 발견하고 화물칸에서 가장 귀중한 화물을 가져갔습니다. 베이치모호가 그 혹독한 겨울을 견디지 못할까봐 걱정했지만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얼음이 사라지자 배는 떠내려가 캐나다와 알래스카 해안을 따라 표류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유령선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를 구하기 위해 승선을 시도했지만 날씨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SS 베이치모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은 1969년으로 승무원들이 배를 떠난 지 38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직도 바다 어딘가에서 표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MV 조이타의 이야기는 남태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배는 원래 목조 호화 요트였습니다. 20년 동안 여러 선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상선이 되었어요. 1955년 이 배는 약 2일 예정이었던 무역항해에 나섰습니다. 목적지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처음에는 바다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조이타호에서 조난 신호가 없자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조이타에는 25명이 타고 있었고 가족들은 그들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수색 구조대는 6일 동안 플로리다주의 1.5배에 달하는 약 26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에서 배나 최소한 잔해를 찾기 위해 열심히 수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임무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조이타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다른 상선이 원래 항로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서 표류하는 조이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이나 승객은 아무도 배에 타고 있지 않았어요. 화물도 사라졌습니다. 구명보트도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배에서 탈출했을 거예요. 승무원들은 무전기를 국제 조난 채널에 맞추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케이블이 손상되어 3km 이상은 신호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승무원들이 배를 떠날 때 항해 일지를 가져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조이타호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배에 탑승했던 사람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답을 찾고 있어요.
한 교수는 부식된 파이프가 누수되어 배가 침수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일본 근처의 태평양에는 악마의 바다라는 별명이 붙은 지역이 있습니다. 지구 주변에 12개의 사악한 소용돌이 중 하나라고 여겨져요. 어떤 사람들은 사악한 소용돌이가 다른 곳보다 지구 전자파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역에서 사라진 가장 유명한 배는 1952년 어업 순시선이었습니다. 이 배는 이전에 실종된 선박을 조사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가 31명의 승무원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미스테리한 실종이라고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수중 화산 폭발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는 1854년, 당시 가장 빠른 여객선이었던 SS 아티코는 대서양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자욱한 안개 속을 항해하면서 미지의 세계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선박 회사인 콜린스 선박은 1818년에 시작되었고 1835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대서양 횡단 무역에 동참했어요. 콜린스사의 증기선은 단 열흘 만에 리버풀에서 뉴욕까지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빠르지 않은 것 같지만 당시의 다른 선박들은 같은 항해를 하는데 몇 주가 걸렸어요. 나무로 된 가벼운 선체와 강력한 증기기관이 동력을 공급하던 그 증기선들은 당시 많은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런 첨단 기술의 선박에서는 무언가 잘못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마치 모든 사람들이 침몰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선박처럼요. 어쨌든 다시 콜린스 선박으로 돌아갈게요. 회사는 대서양 횡단 노선의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했고 유일한 경쟁자는 큐나드 선박뿐이었습니다. 큐나드 선박은 북극 항로를 주력으로 하는 영국 회사였어요. 1835년 콜린스 선박은 리버풀로 여행하는 새로운 배를 출항했고 그 당시에 가장 큰 규모의 화물을 싣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콜린스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미래에는 성공만이 있을 것 같았죠. 불행하게도 그들의 호화로운 배는 사용되는 석탄의 양 때문에 운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약한 나무 선체와 함께 거대한 힘은 항해 후에 매번 많은 수리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래서 여행은 매번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박은 안전하고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가격을 지불했고 회사가 위기에 처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이전에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것을 성취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단지 열흘 만에 대서양을 건넜죠. 그리고 회사의 주인인 에드워드 콜린스는 그 속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5척의 배는 3척의 큐나드 선박을 쉽게 능가했어요. 대단한 칭찬과 함께 회사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큐나드 선박의 배들은 철 선체로 인해 더 느려졌지만 느린 항해 속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이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콜린스의 배 중 3번째로 진수된 아티코는 규모가 가장 컸는데 길이가 86m에 달했고 2개의 사이드 레버 증기 엔진은 각각 1000마력이었습니다. 패들 휠은 전속력으로 1분에 16바퀴를 회전했습니다. 출항 당시 언론은 그것을 지금까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중 가장 놀라운 선박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화려함과 명성도 다음에 일어날 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9월 27일 아티코는 짙은 안개를 뚫고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리버풀에서 뉴욕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4년간의 기록적인 여행을 마쳤던 선원들은 자신들의 항해술과 배를 과신했을 수도 있어요. 뉴펀들랜드에서 겨우 80km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모스코드 장비만 갖춘 채 무선 연락, 음파 탐지기와 같은 어떠한 식별 장치도 없이 안개 속을 부주의하게 항해했습니다. 어선으로 운영하던 작은 배 SS 베스타오는 종종 뉴펀들랜드 주변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티코와 같은 경로를 지나다가 아티코 옆에 충돌했습니다. 충돌에 놀란 아티코 선장은 훨씬 더 작은 배였던 베스타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나 곧 아티코의 경미해 보였던 피해가 훨씬 심각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구멍을 통해 선체로 물이 들어오고 있었죠. 훨씬 더 빠른 나무 선체는 이제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구멍을 막으려고 육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바닷물이 계속 쏟아져 들어와 높이 차올라서 배가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진룸이 물로 가득 차자 보일러가 꺼졌고 한때 전설이었던 아티코의 동력을 앗아갔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다가 완전히 멈췄어요. 배는 계속 가라앉았고 배를 포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해양법은 아티코가 오직 6척의 구명정을 실도록 했는데 그건 오직 180명의 사람들만 구할 수 있었어요. 승무원들과 일부 승객들은 구명정에 올라탔고 대부분의 좌석을 차지했습니다. 상황은 꽤 거칠었고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탑승하도록 하는 매너를 잊었죠. 아티코가 가라앉는 데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150명의 승무원과 25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구명정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배의 일부를 이용해서 뗏목을 직접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이틀 후 오직 3척의 구명정만이 해안에 안전하게 도착했고 나머지 3척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은 구조대가 이틀 동안 잔해에 매달려 있던 몇몇 사람들을 구했다는 거였어요. 승무원들과는 달리 선장은 아티코와 함께 침몰했지만 놀랍게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탑승자 400명 중 살아남은 85명 중 1명에 불과했어요. 2주 후에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중은 매우 슬픈 반응을 보였습니다. 곧 허술한 안전조치와 승무원들에게 큰 분노가 이어졌죠. 언론은 더 많은 구명정을 설치하도록 법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수가 있어야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요청은 무시됐어요. 이러한 방치는 미래에 더 많은 재난을 초래하게 됩니다. 충분한 구명정이 해상법으로 제정된 것은 약 60년이 더 지난 후 타이타닉호의 참사가 일어난 후였습니다. 에드워드 콜린스의 아내와 2 아이도 배에 타고 있었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지만 사업을 멈추지 않았어요. 콜린스 선박은 여전히 대서양에서 가장 크고 빠르고 가장 호화로운 선박이라는 명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에드워드 콜린스는 이제 다른 어떤 배보다 더 나은 배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 배는 아드리아틱호로 명명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습니다. 108m의 길이였죠. 2개의 증기기관이 번갈아가며 작동했는데 그렇게 큰 규모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런 증기 엔진들은 엔지니어링의 최고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모델과 장난감에서만 볼 수 있어요. 2개의 돛대가 새로 추가되어 아드리아틱호는 필요하다면 바람으로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아티코의 재앙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죠. 하지만 아드리아틱호가 완성되기도 전에 또 다른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아티코의 자매선도 침몰했어요. 사고가 난 배는 큐나드 선박을 필사적으로 앞지르려고 하다가 도중에 빙산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 이상한 경주는 141명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콜린스의 절망과 연약한 선체는 1858년 회사를 파산으로 내몰았습니다. 1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으로 새로 건조된 아드리아호는 결국 한 번의 항해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조차도 재앙으로 여겨졌는데 배가 예인선과 충돌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럭저럭 처녀 항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후 그 배는 단지 5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거대한 엔진은 제거하고 돈만 남겨졌죠. 비록 한때는 공해상에서 가장 거대한 배였지만 겨우 30년 후에 버려지고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강에 닻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배들도 팔려서 부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콜린스는 선박업계를 완전히 떠나 대신 육지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콜린스 선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큐나드 선박은 강하게 성장했어요. 경쟁 없이 향후 30년 동안 블루리본상을 받았고 180년간 수백 척의 선박을 생산했습니다. 대서양 횡단, 세계 항해, 레저 유람선을 제공하며 여전히 항해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큐나드 선박은 유럽과 미국 사이를 오가는 유일한 배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것이 항상 최고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2018년이에요. 여러분은 해안으로 낚시를 하러 가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어제 왔었던 그 자리에 와서 낚싯바늘을 바다에 던지고 기다립니다. 찌가 획 당겨져요. 물고기를 좀 잡았지만 저기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 멀리 뭔가를 보고 있어요. 거대한 배가 모래톱에 걸려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입이 벌어집니다. 어제는 여기에 없었으니까 밤에 왔던 거겠군요. 좋아요. 아마 조만간 다시 바다로 항해해 가겠죠. 몇 시간 더 낚시를 해요. 그동안 여러분은 배를 관찰하고 거기에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는 걸 알아챕니다. 비어있나요? 보트와 해안 경비대가 해안에서 배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확인해 보기로 했죠. 여러분은 낡은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요. 안개가 물 위로 내려와 배를 섬뜩하게 만들어요. 거대한 배는 녹슬고 비어있어요. 하지만 선원들은 다 어디 있죠? 그리고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요? 해안 경비대가 탑승해요. 그들은 선실, 객실, 그리고 상가판을 살핍니다. 누군가의 물건, 음식물 남은 것, 공책, 옷이 있어요. 모든 게 승무원들이 어떤 이유로 사라졌음을 시사해요. 이 배를 처음 봤던 어부들은 가판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못 봤다고 했어요. 항구로 무선 신호가 보내진 게 없고 아무도 이 배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갑자기 나타난 거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선박의 번호와 이름을 보는 거예요. 샘 라투랑기 PB-1600이에요. 해안 경비대가 정보를 확인하고 모든 국가 선박의 데이터를 조사해요. 그런데 말도 안 돼요. 한 회사가 이 배를 2001년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이걸 아시아의 바다를 가로질러 무거운 짐을 나르기 위해 사용했어요. 배는 8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항됐어요. 사람들은 지역 내 여러 지점으로 공산품을 배달하고 있었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2009년 샘 라투랑기호는 대만 해안 근처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의 기록은 없어요. 어떤 항구에도 보고되지 않았어요. 모두들 배가 가라앉았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무도 수년간 그걸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9년 후 여기 나타났어요. 미얀마 해안에 크고 녹슬어서. 선원들도 없고 연료도 없이요. 조사가 시작됩니다. 시 당국은 이 배에서 일하는 모든 선원들의 이름과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또 선주가 금방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배에서 2개의 밧줄을 발견해요. 이건 다른 배가 샘 라투랑기호를 이곳으로 견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승무원 13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찾아냈어요. 이 사람들은 샘 라투랑기호를 수리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에 있는 공장에 가고 싶어 했다고 했어요. 다른 배가 이 배를 견인하는 걸 도왔지만 2개의 케이블이 끊어졌고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날씨에 배에 머무르고 싶었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그 배를 버려둔 거예요. 아무도 그 배가 지난 9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훨씬 더 미스테리한 배 이야기가 있어요. 2020년 2월 16일 지역 주민들은 아일랜드 마을의 해안에서 떨어진 바위 해안에서 대형 화물선이 멈춰 있는 걸 발견했어요. 선체에 구멍이 나고 썩은 부분이 있어서 배는 녹슨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전날 낮에는 이 배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곳에 나타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알타 화물선을 마지막으로 본 건 몇 달 전 아일랜드 해안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날 알타호는 대서양에서 항해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배인 MS 프로텍터가 이를 알아챘죠. MS 프로텍터 선원들이 선박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자신들이 빈 배를 마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5개월 후 알타호가 아일랜드 해안 근처에 나타났던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답보다 질문이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린 뭔가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2015년 알타호는 여러 차례 레이더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모든 배에는 내부 추적 시스템이 있어서 사람들은 위성을 이용해 항로를 추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알타호 승무원들은 종종 이 시스템을 꺼두었어요. 아마도 어떤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2017년에 그 배가 그리스 섬의 항구들 사이를 종종 항해했어요.
그러다가 추적 신호가 사라졌고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나타났어요. 북아프리카 앞바다에서요. 이 기간 동안 배는 깃발을 여러 번 바꿨어요. 2018년 9월, 알타우는 버뮤다 남동쪽에서 IT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선원들은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주 엔진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고장났고 배가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승무원들은 그걸 수리할 수 없었어요. 음식과 물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허리케인이 이곳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됐죠. 다행히도 그들은 미국 해양 경비대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어요. 10월 2일 헬리콥터가 알타호로 날아와 그들에게 보급품을 가져다 주었어요. 며칠 동안 먹을 충분한 음식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구조보트가 그 배로 항해했어요.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모든 선원들을 대피시켰고 그들을 푸에르토리코로 보냈어요. 알타오는 바다에서 홀로 표류해야 했죠. 잠시 후 다른 배가 알타오를 가이아나 해안으로 예인하기 위해 접근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게 다 틀려버렸어요. 누군가가 배를 훔쳐 추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항해했어요. 거의 1년 후 MS 프로텍터는 대서양 바다에서 빈 알타오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9개월 후 선원이 없는 배가 아일랜드 해안으로 항해했어요. 어떻게 대서양을 건너 아일랜드 해안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내내 아무도 이 배를 보지 못했어요. 배는 폭풍에서 살아남아 먼 거리를 아우르고 있었어요. 선장은 누구죠? 도둑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어느 날 누군가가 마을 관리소에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선박 소유자라고 소개했어요. 하지만 이 무명인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배에서 몇 배럴의 기름을 발견했고 그걸 헬리콥터로 가져갔어요. 알타오는 녹슬고 있었어요. 금속의 부식은 환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이 배는 상업적 가치는 없었지만 없애려면 수십억 원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3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배를 있는 곳에 놔두거나 바다로 예인해서 가라앉게 하거나 분해해 고철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자연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폭풍과 강한 파도가 선체를 두동강 냈습니다. 알타오는 약 2년 동안 대서양에서 선원 없이 표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38년 동안 여행했던 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SS 베이치모의 기록인데요. 어떤 무역회사가 소유한 상선이었어요. 1931년 배는 알래스카 해안의 얼음 위에 있었어요. 배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두꺼운 얼음층이 배를 막아서고 강한 폭풍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눈보라가 너무 심해 승무원들은 눈앞에 흰 장막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했어요. 팀은 폭풍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을 기다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눈보라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폭풍이 약해졌어요. 승무원들은 2팀으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 팀은 가장 가까운 도시로 갔어요. 두 번째 그룹은 선장과 함께 배에 남았어요. 그들은 배 옆에 캠프를 차리고 다시 시작된 눈보라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폭풍이 끝났어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그런데 배는 어디 있죠? SS 베이치모가 눈보라 치는 동안 사라졌어요. 선장은 배가 침몰했다고 확신하고 선원과 함께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 배를 잃어버렸던 지역 근처에서 배가 표류하는 걸 봤죠. 선체가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서 그 위를 타고 항해하는 건 안전하지 않았어요. 배를 수리하는 건 무의미하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선장은 배를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배가 조만간 물속으로 가라앉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배는 그 후 며칠, 그 후 몇 달, 그리고 몇 년 동안 떠 있었어요. 사람들은 38년 동안 알래스카 해안을 따라 다양한 곳에서 배를 봤다고 보고했어요. SS 베이치모의 마지막 기록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배를 본 사람들은 배가 완전히 얼어서 거의 얼음과 합쳐져 있다고 주장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배를 찾기 위한 탐험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모두 실패했었죠. 배는 아마 깊은 해적 어딘가에 놓여 있을 거예요.
20세기 초 서아프리카 연안 어딘가에서 독일 증기선이 항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고 배는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갔어요. 선원들은 해안에서 가까운 모래톱에 좌초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소중한 화물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배는 모래에 영원히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미비아 서부 해안 전체를 해골 해안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무섭게 들리는 이유는 그럴만하기 때문이에요. 1570km 길이의 이 해안선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예요. 현재 부시맨 부족은 그들의 최고 신이 화가 났을 때 이 땅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어요. 포르투갈인들은 15세기에 나미비아에 발을 디딘 최초의 유럽인이었습니다. 그들도 해골 해안을 좋아하지 않았죠. 포르투갈 탐험가들은 이 땅이 지하세계로 통하는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곳은 나미부 사막과 대서양이 만나는 곳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름답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해골 해안에 홍보 담당자가 있었다면 출근 첫날에 그만뒀을 거예요. 이 지역은 지리와 역사 때문에 관광객에게 친숙하지 않습니다. 모래와 파도 아래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선원들을 노리는 비밀 해류가 숨어 있어요. 벤게울라 해류라고 해요. 이 해류는 남부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죠. 대서양의 이 지역은 해양 생물이 풍부하지만 해류의 이웃인 육지는 그렇지 않아요. 이 건조한 기후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인 나미부 사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한 해양 생물은 바로 상어예요. 정확히 11종의 상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상아리가 가끔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막의 풍경과 강한 해류, 그리고 상어가 나타나는 걸로 봤을 때 해변가 리조트를 위한 장소는 확실히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 해골 해안에 도착하면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게 될 거예요. 해변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난파선이 흩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독일배 기억하시죠? 녹슨 거대한 선미가 사막 모래 위로 튀어나와 있어요. 해안을 따라 총 500여 개의 난파선이 흩어져 있습니다. 수백 년 된 포르투갈 대형 범선에서부터 21세기에 이곳 해안으로 밀려온 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2008년에는 제일라 인디아라는 현대식 어선이 예인 밧줄을 풀고 해골 해안에 도착했어요. 스스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도움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고철이 되기보다는 해변의 관광 명소가 되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어선은 원래 고철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불쌍해라. 해골 해안의 가장 유명한 유적은 더니든스타의 난파선입니다. 1942년 영국 화물선이 이곳에서 좌초했습니다. 그 후 대규모 구조작전은 선원들에게 이곳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구조대원들은 승무원과 승객을 모두 구해냈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이 과정에서 항공기 한 대와 예인선 한 척이 유실되었습니다. 마지막 구조대원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으로 돌아가는 데는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역의 지도를 한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곳은 끝없이 펼쳐진 노란색 바다, 즉 모래입니다. 이곳에는 도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골 해안은 육로로 접근하기 어려워요. 법적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운전하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해요. 하지만 해골 해안의 해골은 배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뼈를 의미하기도 해요. 대부분 고래와 바다표범의 뼈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이 지역에 적응해서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해안선을 돌아다닙니다. 상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 굶주린 사자들도 있어요. 해골 해안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다른 동물로는 코끼리, 쥐타, 표범, 기린 등이 있습니다. 1971년 나미비아 당국은 이곳에 국립공원을 설립했어요. 하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서퍼들을 제외하고는 방문객이 많지 않아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죠. 나미부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이며 관광객 친화적이 아닙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와 따뜻한 겨울 자켓을 챙겨야 해요. 이상한 조합이죠? 낮에는 기온이 45도 이상으로 치솟고 밤에는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가 롤러코스터 같죠. 위험이 그뿐이 아니에요. 네, 더 있어요. 독일 선박이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던 일 기억하시죠? 그건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기후 때문에 안개가 자주 발생합니다.
선원들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사실 안개는 야생동물들에게 도움이 돼요. 안개는 나미부 사막의 유일한 물 공급원이기 때문이죠. 파충류와 포유류는 이 혹독한 기후에 적응해왔어요. 가능한 한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합니다. 모래바다, 짙은 안개, 강한 해류, 사자, 상어. 관광책자에 나올 법한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휴가를 보내고 싶지 않은 해변이 지구상에서 해골 해안뿐은 아니에요. 호주의 케이프 트리뷸레이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대륙 북서부에 약 125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어요. 이 지역은 해골 해안처럼 건조하지는 않습니다. 데인트리 열대우림의 일부예요. 이곳에서 바다와 만나는 곳은 사막이 아니라 열대우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이프 트리뷸레이션의 해변은 엽서에서나 볼 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호주? 상어가 있을까요? 아니요. 바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악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악어는 현지인들이 솔티즈라고 부르는 바다 악어입니다. 위험한 파충류에게는 귀여운 별명이네요.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들도 방문객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10월부터 6월까지 트리뷸레이션 곳 주변 해역은 상자 해파리로 가득해요. 상자 해파리의 독은 사람의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다에서 해파리에 쏘이면 수영을 하던 사람이 육지에 도착해 도움을 요청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식초는 해파리의 독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여분의 식초병을 여행 가방에 챙기는 게 좋겠어요. 악어와 해파리는 위험해 보이지만 조심해야 할 동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멧돼지예요.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해변을 가로질러 멧돼지에게 쫓기면 웃음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호주에는 2,100마리의 멧돼지가 살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돌진하면 더욱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방어 방법은 원을 그리며 달리는 거예요. 멧돼지는 모서리를 잘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멧돼지 카레이서가 없는 걸지도 몰라요. 케이프 트리뷸레이션에는 동물이 아닌 마지막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무조차도 방문객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쏘는 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름다운 붉은 열매를 따려고 하면 나무가 반격에 나섭니다. 가시가 작은 유리파편처럼 날카롭습니다. 피부에 미치는 불쾌한 영향은 한 달 동안 지속돼요. 그리고 웨이트 어 와일 부쉬가 있어요. 누가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긴 덩굴에는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너무 강해서 사람을 말에서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예요. 누군가 이 가시 덩굴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휴가 목록에서 이 호주 해변을 지우려고 했다면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곳은 관광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역 당국은 모든 위험구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어요. 방문객들은 무성한 초목으로 둘러싸인 몽환적인 물 웅덩이로 수영을 즐기러 갑니다. 그네를 탈 수 있는 밧줄도 있어요. 이제 드디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해변이네요. 자, 2017년에 전 세계에 2,500만 명 이상이 유람선을 탔어요. 조금 더 계산해보자면 그리스의 총 인구보다 더 많아요. 휴가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선택권이 되었죠. 유람선 탑승이 왜 매년 더 인기를 끄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것도 새로운 세대와 함께 유행하고 있어요. Y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3분의 2가 선호하는 새로운 휴가 유형으로 크루즈 탑승을 꼽았습니다. 어때요? 글쎄요, 어디 봅시다.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건 쉬워요. 선내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을 위한 액티비티를 찾을 수 있고 한 번의 여행으로 여러 다른 목적지를 방문할 기회를 얻을 수 있죠. 크루즈 예약에 대한 추가 보너스요. 어느 곳이 나중에 휴식하러 가기 좋을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기내 엔터테인먼트는 종종 최고급이며 승객들에게 호화로운 경험을 제공해요. 그리고 편의시설과 숙박시설은 일반적으로 아주 믿음직스럽죠. 관광객들에게 회사에서 일하며 고군분투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실제로 벗어난 느낌을 주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은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 회사 중 하나로 2018년 기준으로 크루즈 시장의 19%가 조금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선박은 보이저 클래스, 레이디언스, 그리고 퀀텀을 포함한 많은 여러 등급의 배로 나뉘어 있어요.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의 인상적인 목록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선박은
2018년에 건조됐어요. 원더 오브 더 시즈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이에요. 이 멋진 여객선은 2022년 3월에 첫 항해를 막 마쳤는데요.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굉장한 특전 중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우선 이 배는 너무 커서 구역으로 나눠야 했어요. 원더 오브 더 시즈가 거의 7,0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뉴욕을 좋아하세요? 걱정 마세요. 원더 오브 더 시즈에는 약 1만 그루의 식물이 있는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그 배의 센트럴 파크는 소위 구역들 중 하나로 모든 오아시스 클래스 선박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구역도 살펴볼까요? 오락실, 사탕가게, 스포츠바가 있는 이 판자 산책로 같은 곳 말이에요. 길게 산책하기 좋겠네요. 원더 오브 더 시즈에는 수영장과 스포츠 존이 있어요. 이 구역들은 수많은 수영장과 온수 욕조가 특징이에요. 스포츠 코트에는 살펴볼 만한 여러 활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얄 프롬나드 혹은 프로메나드라는 곳이 있어요. 원더 오브 더 시즈의 주요 길로 바, 라운지,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곳들이 있죠. 아니면 고급스러운 라떼도요. 오락구역은 배 위 여가 활동의 중심이에요. 여기에서 손님들은 코미디 클럽,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 그리고 심지어 극장도 찾을 수 있어요. 스파와 피트니스 구역은 다양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조용한 구역이에요. 그리고 헬스장은 무료니까 손님들이 운동을 하루 걸을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원더 오브 더 시즈의 8번째 구역이 추가됐어요. 스위트 구역이라고 하죠. 스위트룸에 투숙하는 투숙객을 위해 설계된 전용 구역이에요. 이제 알겠네요. 배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의 손님들은 로얄 진이라고 불리는 지정된 직원을 두고 있어요. 네, 스위트룸에서 램프를 문지르면 나타나죠? 아니에요. 지니들은 집사들과 비슷해요. 단 몇 개의 선실만을 접대할 수 있어요. 당연히 유람선사는 다른 손님들이 이 승무원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그들의 시간을 빼앗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니들은 공공장소에서 명찰을 달지 않아요. 여행 일정으로 말하자면 원더 오브 더 시즈는 처음에 중국을 모항으로 설정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로얄 캐리비안은 그 전기선을 미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어요. 2022년 3월 그 배는 동부 및 서부 카리브해의 7박 여정으로 여행을 시작했어요. 2022년 5월 원더 오브 더 시즈는 유람선들이 손님들을 위한 바르셀로나와 로마의 서부 지중해 유람을 하는 유럽 여행이 계획되어 있어요. 승객들은 스페인의 팔마 데 마요르카와 이탈리아의 카프리도 방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름 시즌이 끝나면 원더 오브 더 시즌은 2022년 11월부터 연중 항해를 제공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직 굉장히 알레르기가 심하고 건초열을 앓는 환자들만 타는 특별한 크루즈가 원더 오브 더 스니즈라고 불린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에요. 네, 전혀요. 이렇게 많은 편의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배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타이타닉은 길이가 269m로 그 시대의 가장 큰 배였어요. 원더 오브 더 시즈는 길이가 362m일 뿐만 아니라 36% 더 높고 34% 더 넓어요. 제가 막 이야기하려던 구명보트에 대해 말하자면 타이타닉은 20척의 구명보트가 있었는데 비극적이게도 그 배가 빙산에 부딪힌 후 모든 승객들을 태울 만큼 충분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원더 오브 더 시즈에는 더 적은 수의 구명보트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18척이죠. 이상하고 위험하게 들리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 구명보트들이 각각 37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요. 그러니까 모든 승객들과 승무원들, 만석일 경우 약 8,000명이 비상시에도 안전할 거란 뜻이에요. 자, 만약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두 배를 시합을 붙여본다면 사실 타이타닉이 원더 오브 더 시즈보다 1시간에 한 노트 차이로 더 빠른 배가 될 거예요. 오늘날의 유람선 승객들은
배 자체의 속도보단 체험에 더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배가 얼마나 빨리 이동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측면이 아니에요. 비용 면에서 타이타닉은 건설 당시 약 97억 원이 들었어요. 오늘날에 약 2,587억 원에 해당하죠. 원더 오브 더 시즈는 어떨까요? 믿기 어려울 정도인 1조 7,464억 원이 들면서 타이타닉보다 6배나 더 비싸게 만들어졌어요. 표 가격을 비교해볼까요? 자, 이 경우 타이타닉에서 가장 싼 티켓은 7파운드였어요. 오늘날 가격으로 약 129만 원이죠. 원더 오브 더 시즈에서 가장 싼 티켓은 현재 54만 원이에요. 하지만 가격은 장소, 계절, 여행 일정, 그리고 로얄 지니에게 팁을 얼마나 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빙산은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했었죠? 타이타닉은 빙산을 조심해야 했던 차가운 북대서양을 항해했어요. 원더 오브 더 시즈는 따스한 캐리비안을 순항할 거예요. 거기선 가장 나쁜 게 블랙잭 17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제가 걸렸네요. 로얄 캐리비안 함대의 다른 자매들과 나란히 서 있는 원더 오브 더 시즈도 똑같이 인상적이에요. 회사의 초기 배들은 약 2,500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는 승객과 직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배들로는 스플렌더 오브 더 시즈, 레전드 오브 더 시즈,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작은 배가 텀블리나 오브 더 시즈였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게 엠프레스 오브 더 시즈일 거예요. 이런 제 실수? 그 회사의 선박들을 준 가장 큰 배들은 이제 모두 합쳐 약 9,000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기존 여객선들의 크기와 용량의 거의 3배에 달하죠. 하모니 오브 더 시즈와 심포니 오브 더 시즈 뿐만 아니라 원더 오브 더 시즈도 그 중 하나였어요. 여기 패턴이 보이나요? 네, 만약 이름에 오브 더 시즈라고 되어 있는 배를 만난다면 로얄 캐리비안 걸로 생각해도 무방해요. 하지만 참치 통조림이라면 사실 치킨 오브 더 시즈일 수도 있죠. 저 참치 좋아해요. 이제 유람선의 크기에 따라 유람선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이 지역 박물관을 방문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과 같아요. 모두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가족들은 작은 장소를 선호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좋아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상 교통수단에 있어서 얼마나 멀리까지 도달했는지도 마찬가지로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 SS 로얄 윌리엄은 1833년에 거의 전적인 증기동력으로 대서양 횡단 항해를 한 최초의 배였어요. 겨우 48.8m 길이였고 약 155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바다가 잔잔하다면 덜 거칠게 있을 수 있었어요. 비슷하게 세계 최초의 현대식 초대형 선박은 MS 소버린 오브 더 시즈였어요. 1987년에 진수된 이 선박은 길이가 271m밖에 되지 않았고 3,000명 이하의 승객을 태울 수 있었어요. 규모와 용량만이 새로운 유람선에 추가된 유일한 개선점은 아니에요. 최근 인공지능과 안면 인식 기술의 발전으로 크루즈 운영자는 승객들을 더 빠르고 순조롭게 탑승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모든 승객이 배에 탑승하는데 60분에서 90분이 걸렸다면 요즘에는 유람선 운영자들이 사람들을 15분 이내에 편안하게 안착시킬 수 있어요. 분명 여러분들도 벌써 표를 예매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원더 오브 더 시즈에서 시도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활동들 중 몇 가지를 알아봅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더 잘 알게 될 테니까요. 모든 로얄 캐리비안 배에는 손님들이 즐길 수 있는 많은 예술 작품이 있지만 원더 오브 더 시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심지어 배 주변의 주요 위치에 우주 비행사들의 동상을 세워두었어요. 여러분은 첫 번째 우주 비행사가 산책로에서 유리를 통해 바라보고 있는 동안 두 번째 우주 비행사가 판자 산책로에서 암벽 등반을 하느라 바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우주 비행사는 영화 펜에 가까워요. 이 동상은 영화 상영관 근처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주 비행사 관광은 손님들 사이에서 꽤 좋은 경험거리로 여겨지고 있어요. 원더 오브 더 시즈의 햇빛이 닿지 않는 구역에는
가상의 발코니가 특징이에요. 악천 후에도 손님들은 바람이나 비를 피할 필요 없이 야외를 느낄 수 있어요. 10대들은 배에 그들만의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전용 온수욕조, 셀카 공간, 게임, 편안한 좌석이 있는 특별한 클럽이 있죠. 이 클럽의 안쪽 부분에는 자판기, 흥미로운 문학 모음집, 테이블 축구가 있어요. 저도 할래요. 해가 지평선을 향해 서서히 지면서 바다 위로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몇 미터 앞도 내다보기 어렵지만 멀리 있는 거대한 골격의 모습을 발견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 형체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심장은 더 빨리 뜁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선박의 자세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버려진 배 같아요. 유령선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 미스테리가 항상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MV 조이타호의 예를 살펴볼게요. 그 배는 1931년에 호화 요트로 제작된 목조 선박이었어요. 사모아 선원이 구입하여 상선이 되기 전까지 20년 넘게 다양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1955년 조이타의 운행은 갑작스럽고 신비롭게 끝났어요. 10월 3일, 48시간도 걸리지 않을 예정이었던 무역항해를 위해 출항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이타가 예정대로 10월 5일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도 아무도 걱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사이 어디에도 어떤 조난 신호나 조이타가 있었다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수색 구조대가 배를 찾기 위해 파견되었고 6일 동안 거의 20만 5천 9천 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을 정찰했어요. 10월 12일 수색대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조이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또 다른 상선인 투발루가 항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실종된 조이타가 공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선원들은 배에 탑승했고 배에 타고 있던 모든 화물과 함께 선원들과 승객들 총 25명이 실종된 것을 발견했어요. 무선은 국제 조난 채널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는 선원들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선 케이블이 손상되어 송신거리가 3.2km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구명보트가 없었던 것으로 볼 때 탑승했던 사람들이 배를 떠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항해 일지를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구조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오늘날까지 MV 조이타의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이 어디로 갔는지, 무엇 때문에 배를 떠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SV 캐럴 A 디어링은 일반적인 의미의 유령선이 아니었습니다. 공해상에서 목격된 적이 없어요. 대신 해안에서 발견되었지만 그것을 둘러싼 주변 상황이 수수께끼에 쌓인 퍼즐입니다. 캐럴 A 디어링은 1919년 메인주에서 건조되었고 그것은 상업적 항해를 위해 만들어진 대형 선박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엄청난 건설 비용에도 불구하고 겨우 1년 후에 마지막 항해를 하게 됐습니다. 1920년 7월 19일 선박은 석탄 화물을 배달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에서 뉴포트 뉴스를 통해 리우데 자네이루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최종 목적지까지 거의 반쯤 갔을 때 선장이 중병에 걸렸고 선원들은 선장과 그의 아들을 내려주고 새로운 선장을 태우기 위해 배를 돌렸습니다. 그 항해는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되었지만 12월에 보급품 조달을 위해 바베이도스에 도착했을 때 선원들 사이에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1등 항해사는 새로운 선장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건 실수였어요. 캐럴 A 디어링은 1921년 1월 28일 노스캐롤라이나의 해안에서 한 등대선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선원들이 출입할 수 없었던 배의 선미 갑판에 약간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선박이 배를 발견했지만 갑판 위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어요. 1월 31일 그 상선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난파선으로 악명 높은 장소인 다이아몬드 숄에서 좌초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수색 구조대가 배에 탔을 때 배는 버려져 있었고 2대의 구명정과 함께 항해 일지와 선원들의 개인 소지품이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A 캐럴 디어링에서 그 1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비록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반란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진실을 알아낼 수 없을지도 몰라요. SS 베이키모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유령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대형 화물선은 1914년 스웨덴에서 건조되었고 알래스카와 캐나다의 토착 부족들과 가죽과 식량을 거래하면서 16년 넘게 부지런히 운행했어요. 하지만 1931년 10월 1일 베이키모는 유빙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에 선원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배가 며칠 만에 얼음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다시 갇히게 되었고 이번에는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또 일주일이 지난 후 베이키모의 선원 중 22명을 데려오기 위해 구조대가 파견되었고 다른 15명은 필요하다면 겨울을 지내고 배를 되찾기 위해 뒤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강력한 눈보라가 그들의 캠프를 강타한 후 선원들은 대피소 밖으로 나갔지만 배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운 좋게도 며칠 후 한 원주민 사냥꾼이 베이키모가 아직 실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캠프에서 약 72km 떨어진 곳에서 베이키모를 목격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간신히 배를 추적했지만 배가 겨울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선창에서 가장 값진 화물을 꺼낸 후 배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요. SS 베이키모는 그 겨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더 여러 번의 겨울을 살아남았습니다. 얼음이 깨졌을 때 배는 캐나다와 알래스카의 해안을 따라 무기력하게 표류하면서 혼자 항해했어요. 유령선에 수많은 목격담이 있었고 때로는 공해에서 표류하기도 했고 때로는 다시 얼음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배에 탑승하여 인양하려고 시도했지만 기상 조건이나 장비 부족으로 항상 실패했어요. SS 베이키모는 1969년 버려진 지 38년 만에 알래스카 원주민들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SS 오랑 메단의 이야기는 20세기의 가장 황당하고 끔찍한 유령선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그 배가 애초에 존재했는지조차 확실히 알지 못해요. 국제선박 등록인 로이드 해운에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이거나 어떤 수상한 이유로 공식적 등록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메단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은 다양해요. 대부분의 보도에 따르면 이 배가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어떤 화물을 나르고 있을 때 근처에 있던 다른 선박에 의해 조난 신고가 접수됐어요. 당직 장교가 SOS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설에 따라 다양합니다. 메시지는 반복되지 않았고 메단의 승무원들은 다시 연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답하지 않았어요. 조난 신고를 받은 선박은 서둘러 구조에 나섰지만 다음 날에야 배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것은 이미 표류에 살짝 기울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배에 올랐을 때 선원들 중 아무도 살아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구명보트 한 척이 없어졌는데 이것은 탈출에 성공한 적어도 한 명의 선원이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탑승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오늘날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여전히 이 이야기에 대한 확실한 사실들이 없기 때문에 SS 오랑 메단이 허구가 아닌 실제 배였는지 절대 알아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SV 제브라니는 남아메리카의 강 무역 항해를 위해 1873년에 만들어진 세 개의 돛대가 달린 바지선이었어요. 이 배는 4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운행했고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배였습니다. 배는 나중에 유럽으로 옮겨졌고 계속해서 그 목적을 잘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1917년 10월 제브리나는 정기 항해에 나섰지만 며칠 후에야 해안에서 발견됐어요. 불가사의하게도 비록 배는 완벽하게 운전했지만 5명의 선원과 선장은 모두 사라졌어요.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확실한 사실은 없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선원들이 수중폭발로 갑판에서 떠내려갔고 그 후 배가 선원 없이 계속 항해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최근 모든 것에서 벗어난 완벽한 장소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됐어요. 여기서 화창한 날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운이 좋다면 장담하건대 세상에 둘도 없는 곳이에요.
아마 안개 낀 날들을 많이 겪게 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곳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이 매혹적이고 미소 모양을 한 섬은 세이블 섬이라고 불려요. 노바스코샤 본토에서 30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2013년까지 일반 대중들은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때 캐나다 국립공원 목록에 추가되었죠. 비행기나 수상편으로 이곳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이 뭐가 그렇게 매혹적이란 거죠? 매년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우선 이곳에는 엄청난 수의 야생마들이 있어요. 섬 전역에 200에서 500마리 사이의 말들이 자유롭게 배회하고 있어요. 또 회색 바다표범의 개체수도 많아요. 이곳은 또 입스위치 참새라고 불리는 희귀한 새 종의 유일한 번식지이기도 해요. 이곳을 여행할 생각이라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안개 기억하시죠? 알고 보니 세이블 섬은 캐나다 해안에서 가장 안개가 많은 곳이에요. 매년 약 127일 정도 안개 낀 날이 있어요. 이런 날들에 세이블 섬은 말 그대로 짙은 안개층 아래로 사라져요. 또 혼자선 그곳을 탐험할 수 없어요. 지역 규정에 따르면 방문객들은 단체로 여행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조우할 수 있는 야생 동물로부터 60m 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매력적이긴 하지만 모래 언덕 아래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이 있죠. 그리고 이건 이곳에 사는 아름다운 생물이나 섬의 독특한 초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과 물개로 알려진 것 외에도 세이블 섬은 압도적인 수의 난파선으로 악명이 높아요. 수년간 약 350척의 배들이 이 모래톱에서 삶을 마감했어요. 생존자들이 경험을 묘사할 때 보통 이 신비한 섬 근처의 혹독한 기상 조건을 언급했어요. 이 섬은 또 세바스티안 융거가 쓰고 1997년에 출판된 퍼펙트 스톰이라는 책에 묘사되어 문학에도 진출했어요. 책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나중에 2000년에 조지 클루니가 주연으로 연기하면서 스크린에 등장했죠. 세이블 섬 근처에서 최초로 기록된 난파선은 15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배는 HMS 딜라이트라고 불렸고 영국의 모험가이자 탐험가인 험프리 길버트 경의 지휘 하에 있었어요. 겨우 17명만이 작은 배를 타고 탈출해 그 재앙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뉴펀들랜드 해안에 도착하기 전까지 바다에서 7일을 보냈다고 해요. 1884년 니코시아라는 또 다른 배도 짙은 안개 속에서 고군분투했어요. 배는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다행히도 선원 18명 모두 살아남았어요. 선장의 아들은 구명보트에 올라타다가 전복돼서 바다로 거의 사라질 뻔했어요. 그는 가까스로 완전히 물에 잠긴 구명보트 밑에 있을 수 있었어요. 구명보트가 바로 세워졌을 때 겨우 물에서 나와 두 번째로 구조되었죠. 이 섬은 1947년과 1999년 사이에는 비교적 조용했어요. 그러나 1999년 메리맥이라고 불리는 요트가 7월 20일 새벽 2시에 해안 근처에서 좌초되었어요. 12m 길이의 섬유 유리 보트에는 3명만 있었어요.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천연가스 탐사대원들이 이들을 구조했어요. 승무원들은 다음날 안전하게 헬리팩스로 날아갈 수 있었어요. 메리메코의 주인은 지역 어부를 고용해 배를 되찾으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작업은 결국 요트의 부속품만 건져낼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모래와 파도가 메리메코의 선체를 으그러뜨리고 완전히 부수는데 6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박에 위험한 곳이죠? 날씨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설명은 좀 더 복잡한 걸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적어도 1500년대에는 이걸 쉽게 밝혀내기도 어려웠죠. 우선 이 섬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어장 중 하나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요. 또 유럽과 북미 사이의 주요 운송 경로 중 하나의 근처에 있어서 매년 수백 척의 배들이 그곳을 지나 항해해요. 그 지역을 배회하는 배가 많으면 난파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세이블 섬은 또 북미의 대서양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대부분의 폭풍우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종종 배가 이 섬의 해안으로 곧장 돌진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죠.
날씨가 많은 관련이 있어요. 여름 동안 멕시코 만류에서 오는 따뜻한 공기는 섬을 지나가는 레브라도 한류에 의해 냉각된 공기와 합쳐지면서 짙은 안개를 만들어요. 다른 해류는 이 문제에 도움이 안 돼요. 세이블 섬은 세 주요 해류가 합쳐지는 지점 옆에 있어요. 멕시코 만류, 레브라도 한류, 벨 아일 해류죠. 1950년대 이후 레이더와 다른 현대적인 항법 도구들은 상업용 선박에도 사용되어 왔어요. 그때까진 육분위가 배의 위치를 알아내는 주요 도구였어요. 육분위가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도구는 태양이나 별을 뚜렷하게 보지 않고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은 세이블 섬을 둘러싼 안개처럼 짙은 안개나 흐린 날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단 거죠. 종종 나쁜 날씨 중에 배의 선장은 자신의 경험과 배의 속도와 방향에 기초한 직관으로 항해했죠. 이는 세이블 섬 근처에서 난파된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선장이 단순히 배의 위치를 잘못 계산해서 실수로 세이블 섬과 충돌하게 됐다고 말한 이유예요. 이 먼지투성이 모래땅은 나무와 마찬가지로 배에게도 불친절해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전체 섬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덤불 같아 보인다고 해요. 사실은 소나무예요. 그리고 유명한 섬의 말들은 그걸 음식 공급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무는 어떻게든 생존하게 됐죠. 보도에 따르면 이 나무는 1950년대에 심어졌다고 해요. 현지 당국은 좀 더 환영할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섬에 숲을 조성하려고 했어요. 수년에 걸쳐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6만 9천 그루 이상의 상록수, 600그루의 과일나무, 그리고 그 섬의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식물들과 함께 약 25kg의 소나무 씨앗이 심어졌죠. 하지만 극한의 날씨와 모래땅에 대적할 수 없었어요. 그 모든 식물들 중에서 단 한 그루의 소나무만 아직 살아있어요. 이 저항력 덕분에 나무는 세이블 섬의 상징이 됐어요. 흥미롭게도 약 40년 동안 이 섬에는 단 한 명의 주민이 있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외딴 섬에서 수십 년을 혼자 산다는 거예요. 조이 루카스라는 여성의 이야기예요. 그녀는 섬의 유일한 다른 주민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했죠. 말, 회색 바다표범, 그리고 많은 종류의 새들 말이에요. 존경받는 박물학자였던 그녀는 2017년에 들려준 인터뷰에서 섬에서 사는 게 익숙했고 절대 외롭지 않았다고 언급했어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녀는 필수 키트를 조립해야 했어요. 여기에는 필기를 위한 공책과 야생동물을 연구하기 위한 쌍안경이 있었어요. 결국 그곳을 집으로 부르기로 결정한 걸 보면 위협적인 주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추측해도 괜찮겠네요. 처음에 조이는 버려진 건물 근처에 있는 섬의 안쪽 끝에 캠프를 세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모래 언덕 근처의 나무집에 정착했죠. 캐나다 기상청이라고 불리는 한 캐나다 기관이 1940년대에 간단한 건축물을 조립해 놓았었어요. 캐나다 국립공원이 요즘 이 건물을 운영하고 있어요. 조이의 작업에는 지역 말 개체수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말들이 비우호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는지 과학자들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오염 수준을 추적하는 걸 돕기 위해 해안까지 온 파편들을 모으는 걸 도왔어요. 그녀가 모은 쓰레기들 중에는 냉장고와 신선한 고추 한 상자가 있었어요. 몇몇 다른 전문가들은 용감한 여성에게 이따금씩 동료가 되어주기 위해 결국 세이블 섬에서 교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와 영화를 통해 타이타닉을 알고 있지만 이제 처음으로 실물 크기의 디지털 스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배의 모습을 상상했던 이전의 모형과는 달라요. 이번에는 진짜 디지털 스캔을 했습니다. 전문가 팀이 타이타닉 주변의 심해저를 배 자체와 함께 실제로 매핑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체 난파선의 3D 뷰를 얻었는데 이는 마치 바다 표면 아래 깊숙이 들어가서 모든 물이 빠진 것처럼 타이타닉을 보는 것과 같죠. 이 난파선의 이야기는 타이타닉이 침몰한 지 73년 후인 198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로버트 발라드라는 탐험가가 그 지역에서 침몰한 두 척의 잠수함 사이에서 이 난파선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당시 그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제대로 탐사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을 수색하던 중 그는 해류가 가라앉는 잔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장 무거운 물체는 빠르게 가라앉고 잔해의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이 해류를 따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이 지식을 바탕으로 발라드는 타이타닉이 두 동강이 나면서 잔해의 흔적을 남겼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발라드가 난파선을 발견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힌 후 그대로 가라앉았다고 생각했어요. 자, 모두가 배의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닐까요? 탐험하기가 어려웠어요. 배는 거대하고 바다의 어두운 깊이 때문에 한 번에 배의 전신을 포착하기가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썩어가는 배의 모습을 엿보는 데 의존했고 전체 그림에서 흩어져 있는 부분만 골라 추측과 이야기로 채우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여름 드디어 뭔가 달라졌어요. 심해지도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마젤란사의 전문가팀이 이 프로젝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아틀란틱 프로덕션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타이타닉의 전경을 촬영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잠수정을 사용했습니다. 잠수정은 숙련된 탐험가 팀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수중 이동수단입니다. 이 잠수정은 바닷속 깊은 곳으로 잠수했습니다. 난파선의 전체 길이와 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200시간이 넘게 걸렸을 정도로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마치 실제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들은 금과 보석을 찾는 대신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촬영한 70만 장이 넘는 타이타닉의 사진이라는 더 귀중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네, 그들은 배의 모든 작은 부분, 심지어 우리 대부분이 보통은 그냥 지나치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은 부분까지 사진을 찍었어요. 진흙으로 뒤덮인 부분을 매핑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었는데 발견한 흥미로운 것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침내 우리 모두가 상세한 3D 복원을 할 수 있었어요. 10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지만 종유석처럼 매달려 있는 녹으로 뒤덮인 타이타닉의 뱃머리를 여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뱃머리 위에는 배의 가판이 있는데 커다란 구멍을 통해 웅장한 계단이 있던 빈 공간을 엿볼 수 있어 배의 화려했던 과거를 볼 수 있는 창문처럼 보여요. 타이타닉의 선미는 이제 뒤틀린 금속으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하면서 이 부분이 무너지고 해저로 소용돌이쳤어요. 선수와 선미는 약 80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해저에 갇힌 이 거대한 배 주변에는 광대한 잔해가 널려 있습니다. 이 잔해는 배에서 나온 복잡한 금속 공예품, 조각상, 심지어 개봉하지 않은 샴페인병까지 가득한 보물창고와도 같아요. 해저에 널려있는 수십 개의 신발처럼 배와 함께 가라앉은 개인 소지품도 있습니다. 잠수해서 그 많은 사진을 찍는 것도 힘든 작업이었어요. 사람이 아닌 잠수함이 바다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연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바다의 80% 이상을 탐험하거나 지도를 만들거나 본 적도 없어요. 조건은 가혹하고 깊숙이 들어갈수록 수압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수면 아래 거의 4,000m까지 잠수해야 했죠. 에펠탑 12개를 쌓아 올린 정도의 깊이예요. 게다가 그 지역에는 강한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물속 미로를 헤쳐나가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잠수정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야 했어요. 조금만 발을 잘못 디뎌도 이미 부서지기 쉬운 난파선이 손상될 수 있었죠. 타이타닉은 시간이 멈춰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타이타닉이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 밑에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바닷물에 의해 망가진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난파선 자체가 이 유명한 배의 이름을 딴 특정 유형의 박테리아의 서식지가 됐어요. 이 박테리아는 러스티클로 알려진 녹슨 구조물 내부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스티클은 물이 떨어져 얼어붙을 때 형성되는 얼음 가시로 고드름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박테리아는 배 선체의 풍부한 철을 좋아합니다. 박테리아에게 해저는 진짜 뷔페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박테리아는 배의 철을 조금씩 갉아먹어 언젠가는 잔치가 끝나고 배 전체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먹어치울 겁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재활용 과정과 같죠.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팀과 기술 덕분에 얻은 이 3D 모델은 가장 좋은 시기에 나온 거예요. 이 유명한 난파선을 탐사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이번에는 빙산과의 충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화에서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히는 장면이 항상 오른쪽에 나오는 거 아시죠? 글쎄요, 우리는 그것조차 확신할 수 없어요. 이 스캔은 배가 실제로 빙산에 부딪혔는지 아니면 가령 빙산에 끼었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미를 연구하고 타이타닉이 어떻게 해저에 부딪혔는지 분석하면 침몰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타이타닉의 운명을 결정지은 강력한 화재가 실제로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설에 따르면 타이타닉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항해를 떠나기 전 3주 동안 석탄 화재가 계속됐다는 설이 있어요. 이로 인해 선체가 약해졌을 수도 있고 그건 대부분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빙산이 마지막 타격을 가한 거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일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빙산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말이에요. 타이타닉이 일반적인 빙산이 아닌 숨겨진 팩 아이스 덩어리에 부딪혔을 수 있다는 대안적인 이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팩 아이스는 해수면 근처에 떠다니는 큰 얼음 조각으로 구성돼 있어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연구진은 이 팩 아이스가 북극해에서 대서양으로 표류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는 한 전문 항해사는 타이타닉이 일반 빙산에 부딪혔다면 배가 훨씬 더 빨리 침몰했을 것이라고 말해요. 타이타닉은 3시간이 좀 안 되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수면 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유형의 충돌이었을 거라고요. 이 선원은 또한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차이가 착시 현상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경우 사람들이 그날 밤 바다를 바라볼 때 빛이 반사되는 방식과 바다의 조건으로 인해 사물이 더 가깝게 보이거나 왜곡되어 보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물속에서 무언가를 보았을 때 그것이 빙산이든 다른 것이든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쌍안경이 있었다면 승무원들이 잠재적인 위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쌍안경은 잠긴 캐비넷 안에 있었어요. 열쇠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으로 보여요. 1945년 5대의 PBF 어벤져 항공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늘 하던 훈련을 위해 비행했어요. 훈련 중간에 맑은 날씨 예보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들은 강한 비와 극심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조종사들은 심각하게 방향 감각을 잃었고 항법 장비가 작동을 멈췄다는 보고를 하기 위해 무전을 보냈어요. 기지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첫 비행기가 10갤런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 모두 추락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적이 흘렀죠. 5대의 비행기와 14대의 승무원들은 그렇게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 1492년 신세계로의 첫 항해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항해했어요. 콜럼버스는 어느 날 밤 배의 갑판에 있을 때 전에 본 적이 없는 먼 곳에서 거대한 빛이 나타나는 걸 발견했다고 보고했어요. 방향을 찾기 위해 나침반을 살펴봤지만 판도값이 불규칙했죠. 여러분은 아마 어떤 세계 지도에도 버뮤다 삼각지대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공식적인 기관들이 그 지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한 인기 있는 이론에 따르면 이상파랑이 이 많은 실종에 책임이 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이상파랑을 극한의 폭풍 파도라고 불러요. 이것들은 동시에 다양한 날씨 패턴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데 예상치 못한 큰 파도를 일으켜요. 목격자들은 이 파도가 거대한 물의 벽 같다고 말했어요. 이 파도라면 왜 배들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빠르게 가라앉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날씨가 꽤 격렬하고 가늠이 안 되는 곳이에요. 폭풍은 빠르고 예기치 않게 발생했다가 곧 사라져요. 눈 깜빡이는 순간 놓칠 수 있죠. 이게 왜 조난 신호가 거의 없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조종사와 선원들은 날씨가 변할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배와 비행기가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해요. 대략적인 추정은 배 50척과 비행기 20대예요. 대부분의 경우 실종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잔해도 남지 않았었죠.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를 풀려고 한 기이한 이론 중 하나는 찰스 베를리츠로부터 나왔어요. 그는 이 지역이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의 고향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종된 배와 비행기, 오작동하는 장비들 모두 그의 주장대로면 아틀란티스의 동력을 공급하는 특별한 에너지 결정체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 광선에 의해 야기된 거라고 했죠. 엉뚱하게 들리지만 베를리츠의 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이 그의 책을 샀을 정도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1800년 USS 피커링이라고 불리는 대형 범선이 미국에서 서인도로 가는 길을 떠났어요. 배는 90명의 선원들과 함께 버뮤다 삼각지대로 항해했고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USS 피커링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걸로 확인된 최초의 배예요. 배가 폭풍에 의해 쓸려나간 것 같지만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알 길이 없어요. TBF 어벤져 항공기가 실종되었을 때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행되었어요. 배와 비행기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항공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색했죠. 수색 중인 보트 중 하나가 PBM-5 메리너 비행정이었어요. 그 비행정은 오후 7시 27분에 비행했고 3분 후에 일상적인 무선 메시지를 호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소식이 영영 끊겼죠. 구조 비행정이나 5대의 어벤져 비행정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모든 비행정의 실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바다의 특정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왕래가 많은 백길 중 하나예요.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 사실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를 풀어준다고 믿어요. 통계적으로 바쁜 지역일수록 사고와 실종 빈도가 높죠. 말이 되긴 하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는 실종 빈도 때문이 아니라 설명도 또 발견된 잔해도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에요. 해저에 부패되고 있는 유기체들은 물 밑에 갇히는 메탄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해요. 이 가스는 쌓여 있다가 쾅 하고 터질 수 있어요. 가스가 표면으로 솟구치고 분출해요. 만약 배가 터지는 곳 중 한 곳에 있었다면 물은 훨씬 밀도가 더 낮았을 거고 경고도 없이 배를 빠르게 가라앉게 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게 버뮤다 삼각지대의 많은 실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 이론이 엄청 말이 되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난 1500년 동안 이 지역에서 대규모 가스 방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해저는 자철석을 많이 함유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철에 가깝죠. 자기장은 해저에 있는 높은 농도의 자철석에 반응하는데 이게 둘 사이에 일종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종종 다양한 날씨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내비게이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해저의 변화나 지구의 자기장 변화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자기장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버뮤다 삼각지대도 같이 끌고 갈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삼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건 쉬워요. 아마도 자기 극과 같이 동쪽으로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게 몇 년 안에 정확히 어디에 있게 될지는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재앙을 지구 밖의 초자연적인 활동 탓으로 돌려요. 어떤 사람들은 격렬한 자연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미시건 호수에 또 다른 삼각지대가 있어요. 버뮤다 근처에 있는 것처럼 미시간 삼각지대도 몇몇 실종으로 음울한 평판을 얻었어요. 처음 기록은 16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당시 그중 가장 큰 선박 한 척이 탐험에 나섰는데 일단 불길한 삼각지대에 들어서자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훨씬 후에 비행기 한 대가 이 삼각지대에서 사라졌어요. 그곳의 하늘은 보통 아주 맑지만 1883년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비정상적인 걸 목격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봤다고 주장했고 선원들은 심지어 확실한 증거로 얼음 덩어리를 보관하기도 했어요. 한편 태평양 미스테리 지역은 또 다른 삼각지대예요. 도쿄에서 멀지 않은 일본 남해안에는 수많은 배들이 바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운명을 달리한 바다가 있어요. 여길 악마의 삼각지대라고 불러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이상현상의 원인이 환경 변화라고 믿어요. 또 태평양 삼각지대의 해저에는 메탄 수화물의 농도가 아주 높아요. 여러분은 원래 항로를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어요.
삼각지대 근처에는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 카리브해가 있어요. 이곳의 해전은 깊지 않아요. 배는 얕은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배가 모래톱에 갇혔고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만약 21세기였다면 배의 선장이 GPS와 다른 현대적인 항법을 사용해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버뮤다 삼각지대의 영토에서 자북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진북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할 거라는 거예요. 무평각선은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가 배들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대서양 전역에 걸쳐 수많은 배들이 사라진 곳들이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이런 곳 중 상위 10위 안에 들지도 않아요. 여기서 많은 배들이 사라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대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박 항로 중 하나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곳에 더 많은 배가 있을수록 난파선도 많아지죠. 간단한 확률이죠. 그러다가 점점 이상해져 가요. 다른 이론에 따르면 이 지역에 시공간의 틈이 있다고 해요. 배와 비행기가 이 틈으로 빠져 들어가 과거나 미래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이야기에 대한 단 하나의 증거도 없어요. 어딘가에 틈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외계 문명기지가 버뮤다 삼각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다른 은하에서 온 방문객들은 선원들과 같이 배를 훔쳐 아무도 배의 잔해를 찾지 못하게 하죠. 이것 또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널리 알려진 신화예요. 삼각지대 어딘가에 크라켄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배를 침몰시키는 거대 오징어이자 선원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이죠. 하지만 거대 오징어는 바다 깊숙한 곳에 살아요. 기차의 반 정도 크기까지 자랄 수 있지만 오징어가 큰 배를 침몰시켰다는 사례는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생명체들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이걸 처음 봤을 때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로 묘사한 거예요. 대왕 오징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찾기 힘든 생물 중 하나인데 과학자들은 이들을 찾기 위해 수중 음파 탐지기 장비를 써야 했어요. 오징어들은 어두운 심해를 벗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배에서 나는 소리도 무서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가 용의자라는 건 오해겠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마. 거의 다 찾았어. 보물을 찾는 두 사람이 밤에 옥수수 밭에서 얼어붙은 땅을 파고 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번개가 번쩍이지만 두 사람은 일을 계속해요. 그러던 중 삽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힙니다. 말도 안 돼. 보물 상자예요. 그들은 더 빨리 땅을 파기 시작하고 배의 엔진 조각을 발견합니다. 이게 뭐지? 바다와 호수에서 멀리 떨어진 캔자스 시티의 들판 아래 어딘가에서 거대한 침몰선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하에 보물이 있는 난파선을 찾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탐험가 데이비드 홀리도 그중 한 명이에요. 그는 수년 동안 바다, 강, 대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런 배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모험의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 배의 화물칸에는 금, 골동품, 유물이 담긴 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데이비드는 침몰한 배를 찾기 위해 바다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집 뒷마당에 누워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왜 배는 들판, 농장, 평원 사이로 지하에 묻히게 될까요? 증기선 그레이트 화이트 아라비아호의 예를 통해 알아보세요. 오래전 기록과 신문 스크랩에 따르면 이 배는 1856년 침몰하기 전까지 약 200톤의 보물을 싣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소문과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 배는 캔자스 시티에서 북동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하에 잠겨 있다고 해요. 19세기 후반에 사람들이 미주리 강의 강바닥과 수로를 의도적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게 됐다고 하네요. 그들은 인위적으로 기슭을 서로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강을 좁히고 유속을 높여 보트가 훨씬 더 빠르게 항해할 수 있도록 했죠. 19세기에는 증기선이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가장 인기 있는 수단이었어요. 철도가 생기기 전에는 미시시피 강과 미주리 강을 가로질러 서부 경계를 확장하고 사람들에게 보급품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1856년 9월 5일 아라비아호는 하구를 따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물 밖으로 튀어나온 걸림돌을 발견했어요. 동나무 조각이 배를 순식간에 침수시켰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모두 대피했어요. 하지만 증기선과 귀중한 화물은 몇 분 만에 미주리 강바닥에 닿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모두가 배에 대해 잊어버렸죠. 이 기간 동안 미주리 강의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비아호는 여전히 축축한 진흙탕 바닥 아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 토양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땅은 수분을 잃고 있었어요. 결국 수십 년이 지난 후 침몰한 배 위에 옥수수밭이 형성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한 농부가 이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땅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전혀 몰랐죠. 데이비드 홀리는 미국에서 침몰한 선박의 역사를 주의 깊게 연구했습니다. 그는 미주리 전역에서 수백 척의 증기선이 물속에 가라앉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아라비아의 금과 기타 귀중한 물건이 가득하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라비아에 관심이 있었어요. 캔자스의 옥수수밭은 광활했지만 데이비드 홀리는 제대로 수색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1987년 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의 형, 아버지와 함께 오래된 신문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스크랩을 수집했어요. 그들은 증기선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미주리강의 지도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주리강의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고 날짜를 확인해서 증기선이 침몰한 넓은 지역을 수색했어요. 다음으로 전자기 테스트와 기타 지질학적 자료를 사용해서 토양을 연구하고 적합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땅의 수분과 밀도의 차이를 찾았어요. 그런 다음 강력한 금속 탐지기로 그 지역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1988년 가을에 증기선의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아라비아는 축구장만한 크기였어요. 그 거대한 선박은 지하 14m 4층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굴을 시작하기 전에 옥수수밭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농부에게 이 소식은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는 새 작물을 파종할 수 있도록 봄까지 굴착을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했어요. 겨울에 거대한 배를 파는 것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는 추가 장비, 전기 및 난방 비용이 포함돼요. 팀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발굴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사비로 충당했어요. 각자 $10,000 이상을 투자하고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배의 첫 번째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삽이 거대한 엔진 보일러와 갑판에 부딪혔습니다. 목표는 달성됐어요. 침몰한 배 안에 있던 대부분의 화물은 녹과 포탄, 진흙으로 덮여 있었고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어요. 130년 전에 침몰한 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라비아호의 내용물은 매우 양호한 상태였어요. 불행히도 그들은 금상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9세기 중반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용품인 몇 톤의 다른 귀중한 화물을 얻었어요. 바로 타임캡슐이었죠. 이 배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한 보급품을 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무신 한 켤레에는 구디어 고무회사라는 브랜드 스탬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발굴이 계속될수록 데이비드와 그의 팀은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에서 19세기의 접시를 발견했어요. 온전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였어요. 또한 깨끗한 옷까지 수천 켤레의 신발, 작살, 프라이팬, 우산도 발견됐어요. 이 배는 약 16개의 작은 마을에 공급할 수 있는 화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네, 금은 아니지만 그런 유물도 중요하죠. 배의 내용물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이 물건들을 팔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은 캔자스시티의 옛 과일시장 부지에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19세기의 백화점에 온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수천 개의 물건이 좋은 상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의 성냥도 불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건조해요. 데이비드가 증기선의 전체 컬렉션을 선보이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팔고 싶지 않다고 해요. 누구나 이곳에 와서 티켓을 지불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뒷마당에도 오래된 배가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지질학자들은 2008년 나미비아의 뜨거운 사막에서 오래된 선박을 발견했습니다. 이 배는 해적들이 바다에서 선원들을 위협하던 시절에 항해하던 배예요. 그리고 지금은 메마른 석호 안에 있습니다. 1533년 리스본에서 출항한 이 배는 작은 다이아몬드 광산마을 근처에서 선원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거의 500년이 지난 지금 배는 심하게 손상됐어요. 배의 선체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 숨어있는 보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망치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배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5일 후 그들은 화물칸에서 크고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따라서 배의 가격은 약 1,000만 달러로 추정됐어요. 난파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무거운 화물과 악천후로 인해 배가 파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사막이 된 해저로 내려갔죠. 어떤 사람은 뒷마당에서 비행기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고대 비밀 도시로 통하는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1963년 터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건물 주인은 수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지하실로 가서 벽을 허물어 그곳을 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 뒤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그곳이 비밀의 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이 그 이상의 무언가라는 걸 깨달았죠. 18층 높이의 고대 도시였어요. 사람들은 780에서 1180년의 기상재해와 적의 침략으로부터의 피난처로 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은 또한 여러 방향으로 수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많은 지하 터널을 숨기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도로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이용해 여러 지점에서 마을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약 2만 명의 주민과 가축, 수많은 식량을 수용할 수 있어요.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예배당, 학교, 마구간, 공공부엌도 발견했습니다.